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하루였습니다. 웃기죠? 안전자산이라던 금과 은이 하루 만에 계좌를 박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지금 벌어진 폭락이 진짜 위기인지 아니면 세력 교체의 신호탄인지 구분하는 눈. 둘째, 미국 정책과 부채가 어떻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계좌를 흔드는지 연결해서 보는 힘. 셋째, 왜 배터리와 은이라는 금속이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 패권과 직결되는지 이해하는 통찰.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지금의 공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실물 금값이 거의 1% 가까이 수직 낙하했습니다. 은은 더 심했습니다. 무려 30% 가까이 밀리며 채팅방에는 은은 끝났다는 말이 도배됐죠. 43년 만에 처음 보는 역대급 피해 금요일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인베스팅닷컴 화면에는 선 $700가 찍히며 사람들 심장에 못을 박았고 종가는 $900 근처였습니다. 고점 대비 약 15% 빠지며 공식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은 숫자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터졌는지 연결해서 보지 않습니다. 이미 폭락 전 지표 하나가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대 강도지수, 쉽게 말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됐다를 숫자로 보여주는 온도계가 9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100점 만점 중 90이면 이미 과열입니다. 친구들끼리 치킨집에서 누가 먼저 계산하나 눈치 보는 상황이었죠. 누가 먼저 던지나 기다리던 겁니다. 불씨는 1월 27일 트럼프의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달러 약세 좋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과 은은 원래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은 그 말을 호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베선트 재무장관이 아니다, 우리는 강달러다 라고 수습했지만 이미 알고리즘 매매, 즉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조건만 맞으면 자동으로 사고파는 시스템이 먼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인간이 멘탈 잡기도 전에 기계가 투매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50배 레버리지. 쉽게 말해 내 돈 1천만 원으로 5억 원어치 투자한 형님들이 마진콜, 즉 증거금 부족으로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하락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투기판 붕괴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걸 단순한 숫자 노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은 석유 시대에서 금속, 특히 배터리 금속 시대로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구세력과 신세력이 부딪히며 나는 파열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충격이 옵니다. 1월 30일 연준 의장으로 긴축 전도사라 불리던 케빈 워시가 지명됩니다. 긴축이라는 건 쉽게 말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겠다는 겁니다. 친구가 빌려준 돈 다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는 상황이죠. 시장은 이제 돈줄 막히겠다라며 기절했습니다. 워시는 민주당 시절 풀린 돈을 다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매파 중의 매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트럼프는 한 척에 30조 원짜리 전함을 25척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이 낳으면 $1,000를 주고 2026년부터는 연봉 1억 원 넘는 사람에게도 $2,000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국방비는 2,100조 원 규모로 늘리면서 세금은 깎겠다는 법안을 밀고 있습니다. 돈은 미친 듯이 쓰고 세금은 덜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빚이 늘어납니다. 미국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50%를 넘어섰습니다. 100을 벌어 120을 빚진 셈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5%를 넘으니 이자도 안 주는 금과 은은 매력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국채로 몰립니다. 동시에 유럽과 일부 국가는 미국 재정 위험하다며 국채를 던지는 셀 아메리카 움직임도 나옵니다. 1974년에는 부채 비율이 30%라 금리를 확 올려도 버텼지만 지금은 120%입니다. 금리를 세게 올리면 미국 정부 이자 부담이 폭증해 스스로 목을 조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긴축은 진짜 칼이 아니라 나 진짜 한다 라고 겁주는 허세일 가능성도 큽니다. 겉으로는 돈을 말린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다시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미국이 돈을 뿌리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는 건 결국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인 자산이 달러로 흡수되는 구조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은을 그냥 보석 취급하는 겁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은을 전략 광물, 즉 국가 안보의 중요한 자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건 장식품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쉽게 말해 액체 대신 고체 전해질을 써서 폭발 위험을 낮춘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여기에 은탄소층이 들어가지 않으면 구현이 어렵습니다. 삼성 SDI 같은 기업이 전고체에 목숨 거는 이유가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전기가 제일 잘 흐릅니다. 배터리 효율의 끝판왕입니다. 이제 은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특히 태양광과 2차 전지가 먹어치웁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은을 거의 2배 가까이 씁니다. 공급은 크게 늘지 않는데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합니다. 친구들 모임에서 치킨 한 마리로 10명이 나눠 먹던 걸 갑자기 5명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 중앙은행은 조용히 실물금과 은을 매집 중입니다. 우리는 공포에 던질 때 누군가는 담습니다. 은은 이제 비트코인처럼 고변동성 자산이 됐습니다. 하루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집니다. 무서워할 게 아니라 그 성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공장입니다. 금융시장이 흔들려도 배터리 공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실물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습니다. 역사로 돌아가 보면 1974년 금값이 폭락했을 때 다 끝난 줄 알았지만 이후 8배 이상 올랐습니다. 금 본위제가 폐지된 1971년 이후 실물 자산은 종이돈 대비 16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40% 빠졌다가 70% 회복하는 개미털기를 반복하며 우상향했습니다. 지금의 15% 조정이 역사 속에서 어떤 구간으로 남을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지만 확실한 건 멘탈이 약하면 이 게임에서 못 버틴다는 겁니다. 은은 금보다 3배 더 요동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더 많은 배터리 광물을 확보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산 가격은 언젠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공포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폭락을 재난으로 볼지 세일기간으로 볼지에 따라 계좌 색깔이 달라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항상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아 판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될지 선택하는 구간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범인을 잡아봅시다. 금과 은을 패닉으로 던지게 만든 건 금속이 나빠서가 아니라 누가 돈줄을 조이고 누가 돈을 뿌리겠다고 소리치는지 그 정책 싸움이었습니다. 2026년 1월 30일에 시장이 갑자기 기절한 이유가 딱 그거예요. 먼저 긴축부터 손에 잡히게 설명할게요. 긴축은 쉽게 말해 물을 안 주는 겁니다. 흙이 마르면 식물이 축 늘어지듯이 시장에 돈이 줄면 자산이 푹 꺼집니다. 그리고 그날 연준 의장 자리에 긴축 전도사로 불리는 케빈 워시가 지명됐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워시는 민주당 때 풀어버린 돈 다 회수해야 한다를 외치던 사람이라 시장이 바로 얼어붙었죠. 여기서 매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도 먼저 풀게요. 매파는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서라도 피를 봐야 한다는 쪽입니다. 반대로 비둘기파는 경기 살리려면 금리 못 올린다 쪽이고요. 그러니까 워시는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화장실 가기 직전에 문 앞에서 갑자기 오늘부터 물 안 내려간다는 공지 붙은 느낌입니다. 사람은 그 순간부터 몸이 굳어요. 아, 큰일 났다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튀어나옵니다. 워시가 돈을 말리겠다고 들어오는데 정작 트럼프는 돈을 더 쓰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한 척에 30조 원짜리 전함을 25척 만들겠다고 하고 아이 낳으면 $1,000 주겠다고 하고 2026년부터는 연봉 1억 원 넘는 사람에게도 $2,000를 뿌리겠다고 합니다. 국방비는 2,100조 원, 말 그대로 2,000조국 규모로 늘린다는데 동시에 세금은 깎겠다고 하죠. Big Beautiful Act 같은 식으로요. 여기서 대중의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긴축도 하고 돈도 쓰고 다 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현실은 배가 부른데 다이어트도 하고 폭식도 하겠다는 말이랑 똑같아요. 배는 거짓말 안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미친 듯이 쓰면서 세금을 덜 거두면 어떻게 되냐? 결국 빚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미국 나라빚이 GDP 대비 120%를 돌파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GDP 대비라는 건 나라가 1년에 버는 돈을 100으로 봤을 때 빚이 120이라는 뜻이에요. 월급 300 버는데 빚이 360인 집이랑 비슷합니다. 그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먼저 터지냐? 이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5%를 넘으니까 이자도 안 주는 금과 은은 상대적으로 찬밥 신세가 됩니다. 여기서 10년물 금리도 먼저 쉽게 풀면 미국이 10년 동안 돈 빌릴 때 약속하는 이자율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안전자산의 기준선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자 주는 쪽으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배가 고프면 달달한 거 땡기듯이 수익이 보이면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더 골 때리는 건 여기부터예요. 유럽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 못 믿겠다면서 국채를 던지는 흐름, 즉 셀 아메리카가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미국 자산 팔고 나간다는 집단 행동이에요. 그러면 미국은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돈이 붙잡히죠. 그런데 1974년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땐 부채 비율이 30% 정도라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아도 나라가 버틸 체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120%입니다. 금리를 제대로 올리면 미국 자체가 이자 비용 때문에 파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두 번째, 대중의 착각이 터집니다. 연준이 마음먹으면 금리를 계속 올려서 다 때려잡는다 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의 긴축은 나 진짜 금리 올린다 하고 겁줘서 사람들 배변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허세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포로 먼저 비워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수출이라는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미국이 돈을 뿌리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는 건 전 세계 자금을 달러로 빨아들이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산이 미국으로 흡수되는 구조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더 무섭습니다. 긴축의 역설이에요. 워시가 아무리 긴축을 외쳐도 미국 정부는 이자 비용 때문에 결국 다시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숨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평생 숨 참으며 살 수는 없잖아요. 정책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숨 참는 척을 하면서 시장을 쥐어짜는 구간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다시 숨을 쉬기 위해 다시 돈을 풀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뭘로 돌아가느냐? 종이와 말이 아니라 실물, 즉 실물 자산에 시대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음 장면이 열립니다. 그럼 왜 하필 은이냐? 왜 배터리 주주들이 여기서 갑자기 웃기 시작하느냐? 질문이 나오면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그냥 금보다 한 단계 아래 금속 아니야? 보석이지 산업은 무슨 산업이야? 바로 그 상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겉만 보고 사람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용하고 말수 적은 친구를 존재감 없다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시험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식이죠. 지금 은이 딱 그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인 USGS가 은을 중심 광물, 즉 국가 전략상 꼭 확보해야 할 핵심 자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건 장신구가 아니라 무기라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또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배터리는 리튬이 다 아니야. 아닙니다. 배터리는 팀플입니다. 리튬이 주연 배우라면 은은 전기라는 메시지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통역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액체 대신 고체를 써서 화재 위험을 낮춘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 안에 은탄소층이 들어가지 않으면 전기,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어렵습니다. 삼성 SDI 같은 기업이 전고체 상용화에 목숨 거는 이유도 결국 전도율, 즉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말 그대로 전기 흐름의 고속도로입니다. 인간관계로 비유하면 말이 가장 빨리 통하는 사람입니다. 오해 없이, 지연 없이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의 끝판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요 구조입니다. 지금 은 수요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특히 2차 전지와 태양광이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은을 거의 2배 가까이 더 씁니다. 전기차 한 대가 동네에서 제일 연락 잘하는 인싸 친구라면 은은 그 친구가 하루 종일 쓰는 휴대폰 배터리 같은 존재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은은 이제 예전처럼 잔잔한 금속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널뛰기 하듯이 고변동성 자산이 됐습니다. 하루에 크게 오르고 크게 빠집니다. 이걸 보고 위험하다라고 도망가면 끝입니다. 파도 높은 바다를 보고
바다가 나쁘다고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원래 그런 겁니다. 문제는 내가 수영을 배웠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폭락해도 공장에서 은을 구하려는 실물 프리미엄은 여전히 높습니다. 금융 화면에서는 빨간불이지만 공장에서는 은 있습니까? 하고 웃돈 주고 찾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산업적 하방 경직성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실제로 필요해서 쓰는 물건은 가격이 잠깐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터리 공장은 뉴스 보고 멈추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차트 보고 전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두 진영의 대결입니다. 화면 속 숫자를 믿고 공포에 반응하는 쪽과 공장과 산업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쪽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하나입니다. 은을 여전히 반지와 목걸이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배터리와 전력망의 신경망으로 볼 것인가?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공포는 조금씩 계산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를 딱 정리하면 이겁니다. 43년 만의 급락은 단순한 금속 붕괴가 아니라 과열된 포지션과 알고리즘, 레버리지 청산이 한 번에 터진 기술적 붕괴였고, 겉으로는 긴축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빚 120% 구조 때문에 오래 못 버티는 정책에 모순이 깔려 있으며, 은은 보석이 아니라 전고체와 태양광이 빨아들이는 전략 자원으로 수요 절반 이상이 산업에서 나오고, 전기차는 일반 차보다 2배 가까이 더 쓰며, 공급은 정체인데 실물 프리미엄은 살아있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겁니다. 공포는 화면에서 나오고 가치는 공장에서 나온다. 긴축은 말로는 세지만 구조는 약하고, 산업 수요는 조용하지만 꾸준히 쌓인다. 이제 결론으로 가보죠. 1974년에도 금값은 폭락했습니다.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8배 이상 올랐습니다. 게임으로 비유해볼게요. 보스전 직전의 체력이 10%까지 깎입니다. 화면이 빨개지죠. 그때 많은 사람이 리셋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구간이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문턱일 때가 많습니다. 비트코인도 40% 빠졌다가 70% 복구하는 패턴을 반복하며 우상향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개미 털기라고 부르죠. 겁먹은 손을 털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은 그 우자형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1971년 금 본위제가 폐지된 뒤 실물 자산은 종이돈 대비 160배 이상 올랐습니다. 종이는 찍을 수 있지만 금속은 찍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증시도 거품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 돈은 비싸진 스토리에서 빠져나와 싸진 원자재로 이동합니다. 은은 금보다 3배 더 요동칩니다. 멘탈 관리가 안 되면 탈락합니다. 야생동물 다큐 보셨죠? 무리에서 먼저 도망치는 사슴이 제일 먼저 잡힙니다. 끝까지 방향을 읽는 개체가 살아남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본질은 결국 배터리 광물 확보 전쟁입니다. 누가 더 많은 광물을 쥐고 있느냐가 미래 산업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15% 조정은 역사적으로 보면 싸게 줄게, 가져갈래? 라고 묻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 가격은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포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로 비유하면 이겁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오해하고 떠날 때 끝까지 남아 관계를 이어간 사람이 나중에 가장 큰 신뢰를 얻습니다. 시장도 같습니다. 폭락을 재난으로 볼지 세일 기간으로 볼지에 따라 계좌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 솔직히 말하면요. 공포를 견디는 건 재능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듯이 멘탈도 반복으로 단단해집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진짜입니다. 주식은 체력전입니다. 오늘 이 공포를 견디면 공주님은 단순한 개미가 아니라 파도를 읽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급락은 구조 붕괴가 아니라 과열 청산이었고, 긴축은 영구적이기 어렵고, 산업 수요는 계속 쌓이며, 역사적으로 실물 자산은 종이돈을 이겼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저는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 다음에도 계좌 색을 바꾸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